자, 요거는 수요 공급 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살짝 조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보완제다라고 하면은 지난 본 것처럼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 재화를 보완제라 그래요.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 있어야지 더 맛이 증가될 수 있겠죠. 뭐 여기 프린터기가 있는데 토너가 없으면 또 완전 무용지물이니까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약간 그게 보완제가 돼요. 뭐 학교로 따지면 학생 수준과 교수 수준 이것도 다 서로 보완제죠. 교수 수준 되게 높은데 학생 수준이 너무 낮고 그러면 교수들도 거기 있다가 뭐 서로 도와줄 일 없고 하니까 학교로 옮겨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학교 있다 왔는데 교수 수준이 너무 꼬지고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학교로 옮기는 거겠지. 그리고 대체제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대신에 약간 이런 거니까 콜라와 사이다 이거 서로 경쟁 관계죠. 그게 바로 대체제 관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내가 프린터 시장에 관심이 있어요. 프린터기를 살까 말까? 프린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 공급 해가지고요. 요게 지금 이게 프린터기야. 프린터기, 공급, 수요. 프린터기. 이런 프린터의 가격. 시장에서 얼마에 결정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프린터 가격이 변하면 곡선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만들어진 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생산 공급할래? 얼마나 살래? 이렇게 되니까. 근데 다른 요인이 변했습니다. 충격이 됐습니다. 토너 가격이 하락했어. 예전에는 뭐 레이저 프린터기 학교에 제가 조교로 있을 때도 은근히 이제 만만치 않았어. 그래서 이제 복사 용지는 학과 사무실에서 좀 빌려주세요. 빌어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겨우 받아오고. 근데 토너 같은 게 잘 지급이 되면 좋은데 프린터기를 요즘에 이제 당연히 프린트 뭐 해서 안 보고 그냥 컴퓨터 화면이나 아이패드 이 화질이 좋으니까 차라리 그게 더 좋고 글씨도 아마 그게 더 키우는 것도 좋고 거기다 직접 필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아마 책도 없어지겠지 나중에 진짜. 아무튼 정리하면 토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 프린터 관련해서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만드는 비용이긴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생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이건 그대로지만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도 하나의 되게 비용 부담이 된다고요. 근데 저 보완제를 할 수 있는 프린터랑 토너는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해볼게요. 얘가 이제 하락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옛날에 프린터 살 때 토너 가격이 비싸가지고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토너 가격 부담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린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점이 A에서 B로 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프린터 시장에서 프린터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 거래량도 많아지게 돼서 이렇게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 볼 수 있겠고 하나 더 보시면 여러분 지역별로 집값이라 할까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되게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하는 직장이 저기 서울 강남권이야. 그러면 주로 이제 거기에 회사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수원에서 회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서울 강남까지 가려면 출퇴근하는 시간도 되게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할 때 그 건물 짓는 이 뭐 벽돌, 뭐 철근 이런 것만 가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 서울의 전세 아파트 시장 올라가는 거는 거기 뭐 교통이 좀 편하고 백화점 있고 병원 있고 또 뭐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학원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집은 제한이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극단적으로 막 거의 수직이라고 볼 수도 있어. 갑자기 집값 올라간다 해서 우리가 공장에서 막 뭐 밤새도록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공급은 그냥 살짝 생각해 보시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데 수요는 증가하며 그러면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가격은 확 올라가죠.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땅을 옆에 뭐 간척 사업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지하로 가거나 지상으로 더 높은 뭐 한 20층짜리 뭐 15층짜리 건물이어서 막 3, 40층으로 올려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기술의 발전과 기회비용 변화. 이거 옛날에는 컴퓨터 같은 게 없었을 때 진짜 타자기로 했거든요. 타자기로 하고요.
저도 옛날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타자를 친 다음에 여기 오타가 나잖아? 칙 해서 하고 탁탁탁 치고 칙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타가 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지우개를 지우는데도 막 흔적 남고 지저분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타 같은 거 나오면 이거 다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가능한 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수정에 따른 비용이 되게 높아.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타 치면 백스페이스 쳐가지고 다시 쓱 지워가지고 다시 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수정과 관련한 비용이 되게 대폭 낮아져서요. 우리가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이 수평축에다가 뭔가 수정하는 횟수라고 놓고요. 수정하는 거에 따른 가격이 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을 했을 때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횟수도 더 많이 수정하는 횟수도 증가한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제철이라고 하게 되면 제주도행 항공권 이거 제철 아니야? 성수기 때 여름에 놀러 가잖아. 수박도 여름에 많이 먹으니까 제철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격은 되게 정반대로 돼요. 이때는 가격이 막 올라가요. 성수기 때 가격은. 수박은 오히려 여름이 제철인데 가격이 싸죠. 왜 그럴까요? 여름이라는 충격이 왔는데 사람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름철 그때 휴가를 가려고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야. 그림 안 그려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여행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근데 수박은 제철이다 그러면 공급 생산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공급 곡선이 주어진 가격에서 더 많이 생산되고 단가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박의 균형 시장에서 균형 가격일 때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어나. 둘 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얘는 가격이 하락하고 쟤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까지 모두 다 그냥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닌데 그 수요 공급의 원리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그걸 크게 대충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좀 디테일하게 어떤 그 분야에 보겠다? 그럼 이제 그걸 조금 변형해가지고 기본 툴은 똑같으니까 변형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경작은 시장에 대해서 교환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야. 이게 교육시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성대 입학해서 딱 봤더니 야 여기 뭐 내가 배울 게 없구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학생들이. 교수도 여기 딱 왔는데 뭐 학생들이 이상하거나 학교 시설이 그렇거나 해서 아유 내가 여기서 강의를 공급해봤자 또 이게 막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강의하고 났더니 뿌듯하고 뭔가 뭐 등등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돈도 조금밖에 안 주고 이러면 아 나도 강의 공급 안 해, 강의 서비스 공급 안 해. 그럼 시장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는 거지. 혼자 뭔가 지구를 살아가면서 뭔가 지식이나 이거 혼자 그냥 독학해서 깨우치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형화된 지식은 먼저 이렇게 원론 뭐 한 학기 정도 해가지고 경작에서 그 많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요런 겁니다. 뭐 충분하진 않더라도 맛보기라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 한 거랑 안 한 거는 또 차이가 되게 크다니까. 아예 경작의 경자도 진짜 들어보지 못했으면 아 이거 돈 버는데 경제는 중요한 것 같은데 주식시장, 금융시장 아니 뭐야 이게 되게 멀어요. 저는 당연히 뭐 물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뭐 양자역학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이겠지. 그러니까 또 모르면 또 모르는 대로 살아가긴 하는데 사실 뭐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알면 좋긴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교육시장이 생겨가지고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고요. 공급이 없으면 수요도 당연히 없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네. 암시장도 얘기했는데 아니 암표를 내가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겠지. 무슨 유명한 가수 티켓을 어떤 사람이 비싸게 팔려고 한 20장 자리를 확 이미 어떻게 해가지고 몰래 샀다 합시다. 근데 아무도 암표를 비싸게 막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팔게 되겠지. 저희 때는 예전에 요즘은 다 영화 이런 것들은 좀 집에서 보고 하니까 좀 그런데 옛날에는 주말에 남녀 커플들은 보면요. 영화관 가는 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매주 뭐 개봉되는 건 무조건 그냥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재미난 놀거리가 없으니까 영화관을 딱 갔단 말이야. 근데 남자가 보통 이렇게 예약을 안 하고 막 해. 어차피 자리 있겠지 생각했는데 딱 영화관 앞에 갔는데 다 매진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그렇지 않을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남자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막 이렇게 땀이 삘찔삘찔 하겠지. 그러면 뭐 예매도 안 했냐부터 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안 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한데 지금 귀가 쏠깃할 수도 있어. 얼마예요? 근데 영화 티켓이 10,000원이라 합시다. 근데 안표상이 5배 불러서 50,000원이요 하면 내가 이걸 그냥 몰래 사가지고 그냥 당연히 예매했지 하고 이렇게 좀 큰 소리 치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낼 것인가. 이거 안 해 했다가 이제 딱 나가는데 어머 저기 영화가 다 매진이네. 근데 어떡하지? 나 미리 예매 안 했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계속 또 싸울 수밖에 없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주말이 이상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표상들도 있고 원래 그런 거죠.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하면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요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물건도 사고 물건도 생산 공급해요. 소비자가 거래에 참여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지불 의사가 있는 금액 마음속에 있겠지. 얼마까지 있을 거야.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더 싸. 스파게티를 먹으려 하는데 소비자는 스파게티 먹고 싶네. 나는 최대한 30,0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시장에서 20,000원에 물건을 살 수 있어. 그럼 20,000원 비용 대가를 치르고 30,000원 얻게 되니까 10,000원 이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소비자 잉여를 합니다. 별거 없어. 유보 가격이라는 게 리저브를 번역한 건데 사람 마음속에 품은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willingness to pay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 스파게티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얼마까지 낼 생각 있네? 뭐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노트북을 산다? 이 정도 사양이면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내가 돈 낼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요. 뭐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입학을 했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제공하고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또 오는 것도 있는데 졸업장을 땄는데 등록금이 뭐 한 학기에 뭐 2,000만 원이다. 거기까지 낼 생각은 없는데 그럼 학교 안 다니는 거지 뭐. 근데 내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실제 지불한 금액이 더 싸게 되면 그 차이가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자도 물건을 만들어 스파게티를 만들든 노트북을 만들든 생산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노력한 것도 있고 그것만큼은 회수가 가능해야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더 낮은 가격을 주려는 사람이 주겠다. 나 안 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그거보다 높게 주기면은 그럼 당연히 생산 공급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요리사가 스파게티를 나는 말이야 10,000원 정도는 받아야겠다 생각해. 근데 스파게티 가격이 20,000원에 거래가 되면 그러면 10,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만든 다음에 시장에 20,000원에 팔게 되면 당연히 10,000원의 이득을 얻게 되니까 거래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와 생산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얻게 되는 뭔가 행복, 그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생산자 잉여가 되고 그걸 합친 걸 사회적인 총잉여를 합니다. 여기 살짝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이렇게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시장의 균형 가격이고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여기 뭐 아이스크림이라 할까? 아이스크림의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균형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A라고 그럴게요. A, B, 대문자로 쓸까요? C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장의 균형점에 해당하는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총 금액은 이게 이제 높이가 이제 단위당 그건데 이제 여러 개를 산다 그러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뭐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야. 하나당 이거, 두 개째 이거, 세 개째 이거 다 더하는 거지. 적분하는 거와 비슷한 개념이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거래한다 그러면 최대한 저 높이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인데 저기 균형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ABC만큼 지불할 생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지불하려는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B, C 이렇게 돼요. 근데 소비자가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되면은 실제 지불한 금액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지불액은 아니 주어진 가격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500원이다 라고 하면 500원짜리 뭐 10개 먹었다 그러면 하나 살 때도 500원 2개 살 때도 500원 그러니까 10개 사면 500 곱하기 10 해서 5,000원 이렇게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불한 금액은 B 더하기 C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 소비자는 최대한 마음속에는 ABC만큼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BC야. 여기 A에 해당하는 만큼이 뭐 생각보다 내가 다 지불한다 그러면 저만큼까지 낼 생각인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BC니까 A만큼이 뭔가 이득을 얻은 거지. 이걸 소비자 잉여라 그럽니다. 소비자 잉여.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볼까? 생산자는 공급 곡선의 의미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10개까지 생산한다 그러면 총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생산 공급할 때 아니 비용이 이만큼 들었단 말이야. 단위당. 뭐 수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상향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학습을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 비용이 C만큼 들었으니까 C만큼 나는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야 나는 말이야 최소한 C만큼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다 드러내진 않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으면 저 이제 장사 힘들고 사업 접어야 돼요. 이러는데 남아있으면 아직은 그래도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지. 이게 바로 B에 해당하는 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총잉여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과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합쳐서 이걸 바로 사회적인 총잉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만약에 효율적이다 등등등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저 잉여가 가장 커지는 상태 그런 걸 가지고 차차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더 들어가진 않을게요.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조세 전가와 귀착 요거 살짝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니 우리가 세금을 생산자한테 때릴 수 있고 소비자한테 때릴 수 있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삼성에 말이야 법인세를 팍 때려버리면은 그럼 삼성이 다 그거 법인세 부담하겠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삼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 부담하지 않고요. 딴 사람한테 토스해버리는 거야. 만약에 삼성의 힘이 되게 세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요.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 있어. 어떻게 떠넘길까요? 야 노트북 한 대 살 때마다 10% 세금 내? 그럼 100만 원짜리가 110만 원 된단 말이야. 그럼 삼성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팔면서 이렇게 세금 10%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거야. 소비자한테 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가격을 인상합니다. 그럼 소비자가 비싸게 사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힘이 센 거야. 야 삼성아 너 노트북 가격 올리기만 해. 그러면 너네 거밖에 노트북이 없어? 나 딴 데 살 거야. 이렇게 소비자가 힘이 세서 위협을 하게 되면 삼성이 어떻게 돼요? 아니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떠넘길 수가 없잖아. 살짝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밸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가치가 이렇게 창출되는 거야. 여기 삼성이 있다 할게요. 삼성이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쓴 게 아니에요. 여기가 앞이야. 눈이 이렇게 있어요.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할게요. 이렇게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 생산할 때 다시 하겠지만 여기 노동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을 해서요.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생산 요소.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여기다 소비자에게 이제 물건을 전달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자가 되고 소비자가 물건을 사쓰고 소비자도 행복해지고 시장이 있어서 공급자인 생산자도 행복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세금 폭탄이 만약에 떨어진다 할게. 세금 폭탄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를 삼성이 다 그냥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가격을 인상해가지고 떠넘긴다고. 네가 내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떠넘긴다. 떠넘긴다는 거 우리가 시프트를 번역한 건데 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전자가 이제 앞전자야. 앞으로 전가시킨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가 너무 막강해.
야 그렇게 하면 우리 물건 안 사. 그럼 소비자한테 떠넘기기가 힘들면 삼성은 뒤로 떠넘기는 거야, 뒤로. 아이고 노동자 근로자 여러분 이러다가 이게 삼성이 힘듭니다. 야 이게 임금 동결을 하거나 임금을 깎아야 되겠습니다. 임금 인하로 뒤로 떠넘겨요. 뒤후자를 써서 백워드라는 표현을 써서 후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면 아까 임대료나 최저임금제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콕 정책하면 그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공부만 했더니 점수가 따박따박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때 갑자기 팍 올라가기도 하고 안 올라가기도 하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집안일에 뭐 공부 방해하는 일이 터지기도 하고 이게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가 않아요. 아니 부자들에게 세금 때리면 되겠네. 우리나라야 이제 약간 사람들이 그래도 뭐 국가 민족을 위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많은 부자들은요 관심이 없어. 그냥 국가의 경계도 그냥 여기저기 이주도 이유로 자유롭고 하니까 프랑스 부자에 만약에 세금을 때렸어. 국적을 바꾼다니까 그냥. 야 프랑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프랑스에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옆에 뭐 벨기에나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를 막 때려. 그럼 이제 딴 데로 뭐 다 이민 가버리고 하면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피해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텍스를 부과하는 것도요.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삼성에 법인세 때린다? 미국이나 딴 데는 우리나라로 뭐 공장 지어주세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법인세를 높여. 그렇게 해서 하면 좋아. 생각은 쉬운데 그러다 삼성이 세탁기 공장 같은 거 인도에 지으면 인도에 많은 공학자들과 공대생들도 많은데 거기 지으면 저렴한 인건비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한국 기업 이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잖아. 사실 국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멀티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세금 없고 유리한 쪽으로 막 이동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세의 전가와 실제 누가 부담하는가. 우리 경작에서는요. 법적으로 야 법인세 기업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돈을 누가 내는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뭐 저는 드라마나 유튜브 보면 뭐 학교 그 고등학생들 하는 거 그것도 뭐 재밌대. 뭐 싸움하고 뭐 일진 나오고 여러분 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애가 뭐 돈도 막 수금하대 와가지고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예, 망하는 이상한 학교야. 그래가지고 자 앞에 있는 친구분에게 앞에 지금 여기 투명 인간에게 바구니 하나 가져와서 야 여기다가 다음 주까지 100만 원 수금해 오는 거 알지? 뭐 헌금 바구니 같은 거 가져와서 나가. 그럼 여기 투명인간 친구가 일진이야. 힘이 세.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가 됐을 때 제가 딱 왔더니 여기 있습니다. 뭐 100만 원이요. 저한테 줘. 저는 그냥 받아가기만 하면 되거든. 정부 입장에선. 이거 누가 내는지 상관없어. 근데 저는 얘한테 시켰어. 법적으로는.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싸움 잘하고 무섭고 일진이고 하니까 제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대. 탁 일어나더니 막 쌍욕을 하는 거야. 뭐 이 새끼들아 하면서 책상을 발로 치고 얘기 들었지? 여기다가 100만 원 담아서 여기다 갖다 놔 하고 뒤에 바구니 휙 던지니까 뒤에 있는 착한 친구들은 이게 뭔 일이래 해가지고 막 5만 원, 10만 원씩 해가지고 여기다가 100만 원 만들어서 딱 갖다 놓고 저는 그 다음 주 딱 왔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주긴 했지만 실제로 낸 사람은 누구야? 이 친구는 하나도 안 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실제 누가 내는가 그게 관심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이렇게 속속속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할 거야. 여기 투명인간 친구가 있어. 갑자기 밖에서 전화가 왔어. 근데 제가 또 앞에 앉았으니까 여기 투명인간 친구한테 가방 친구한테 여기다가 바구니 줘가지고 100만 원 여기서 담아서 갖다 줘. 이렇게 했거든. 이 친구 당황하겠지. 이런 학교 생활 분위기는 처음이니까 인터넷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아니 선생님이 바구니 가져와서 여기다가 100만 원 담아서 저한테 다음 주 주랬는데 이거 어쩌면 좋죠? 이렇게 올렸더니 답글이 달렸어. 누가 달았을까? 이 친구가 달았지. 그거요 쌍욕 한번 하시면서 바구니 뒤에 던지면요 거기 100만 원 담겨서 앞에 그냥 조용히 갖다 줄걸요? 이렇게. 얘가 여기 있는데 그 일진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것들아 하고 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뒤에 앉아 있으면 뭐야? 해가지고 바구니가 다시 날라오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쩌지 하다 자기 돈 다 그냥 100만 원 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100만 원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다 그냥 부담을 한 거죠. 그래서 경작에서는요 수요 공급의 원리를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그 외부 충격에 대해서 조세 같은 충격에 대해서 실제 누가 많이 부담하는가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걸 간단한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설명을 좀 해. 근데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수요 공급에서 그냥 그치진 않고요. 실제 누가 많이 부담했는가 그걸 데이터 가지고 이제 쫙 해서 그런 것들을 뭐 실증 분석, 통계 처리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자료가 그러니까 잘 돼 있고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처리하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조세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내는가 하면요. 상대적으로 힘센 사람이 덜 내고 힘 없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뭐 누가 있을까요? 요즘 프로야구도 재미있고 한데 뭐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그래요? 뭘 좋아하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점심을 먹게 됐어. 근데 먹는 사람이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자 가수인데 아이유라고 합시다. 아이유랑 만났어.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게 됐다 합시다. 누가 밥값을 낼까요? 제가 냈어. 그 다음 커피 값은 누가 낼까요? 제가 내겠지. 그렇죠? 아이유가 막 네가 내? 뭐 이게 아니라 보통 봤을 땐 야, 한 명 한 명씩 뭐 밥값 냈으면 커피 값은 네가 내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고 야 아이유야 네가 돈 많이 버니까 네가 내 이럴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제가 지금 협상력이 약간 열등한 상황이야. 저랑 밥을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값은 제가 낼 거고요. 커피값도 제가 낼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강제적으로 네가 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알아서 그냥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만약에 BTS나 뭐 G드래곤이나 되게 또 유명한 가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둘이 힘이 비등비등하니까 야 반반씩 내자. 커피 네가 사고 밥은 내가 낼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경제학인데 잘 보면 재밌어요. 재밌고 뒤로 가면. 그리고 제가 그 다른 경제 원론 책에 보면 우리 책도 좀 있긴 한데 읽을 거리 같은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PPT를 짧게 5분씩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우리 거기에 아이캠퍼스에도 올리거든요. 그 나중에 시간 날 때 한 번 정도 봐주세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밖에서 뭐 그냥 읽을 거리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살짝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래야지 좀 뭔가 경제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막 제가 여기서 막 수요 공급식 해서 균형값 구하고 이거 하면 내가 이걸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잠깐 끊었다 갈게요. 요 잠깐 끊었다 갈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